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6%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이탈해서 지금 하락으로 진행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500억,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500억 가까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고요. 금요일은 목요일 옵션 만기 다음에 MSCI 리밸런싱을 위한 그런 정기지표 변경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 편출 종목이 좀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 비중이 조절되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미국에 대한 디폴트 우려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증시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61선을 받치는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했고요. 이전에는 꼬리를 달면서 적절하게 반등을 했던 그 지점을 조금 더 하락을 시키면서 지금 코스피 증시가 지금 또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받치면서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5월에 이 증시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6월까지 6월 초가 이제 임계점이다. 6월 초 전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미국의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5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2주 정도를 조금 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지금 해외 증시도 좀 이제 조정이 좀 있었고요. 미국 다우 나스닥도 하락을 했지만 뭐 크게 많이는 하락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휘청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 만기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이탈을 하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옵션 만기 다음 날부터 또 이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뭐 5월 달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가 또 본격적인 매도를 시작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822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바닥을 찍은 듯 하면서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생성했던 그런 테마 위주로의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빠른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증시 지표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디뎌지면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전에 좀 전체적인 반등 분위기에서 조금은 찬물을 끼얹으면서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움직임 때문인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61선을 타고 환율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CPI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예상치만큼 나오면서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듯 했지만 지금 이제 또 그런 디폴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율이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어떤 소식에 의해서 이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조차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오픈이 되면서 이 투기성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디폴트도 결국에는 미국이 결국엔 디폴트가 진행될 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에 2006년인가 그쯤에도 그런 사태가 좀 있었는데요. 2003년이었나요? 네, 근데 그때도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분위기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런 이
싸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어디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세로 보아서는 지금 전고점을 또 깨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1,4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정선에서 또 한번 이제 미국의 디폴트가 해결이 되면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네, 이번 다음 주 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살펴보았고, 이 지수 선물은 이제 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3.46%.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가 너무 많다. 그 부채 증가를 이제 막으면서 국채 발행을 그만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이제 적게 된다라고 기대감이 있다면 국채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또 이제 국채 가격이 반등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국채 금리 가격 하락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채 가격을 떠나서 지금 이제 너무나도 이제 국채 금리가 네, 코로나 이전보다 좀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환율이 떨어질 때 같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상황이 지금 이제 그런 이슈들이 2주 정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러나 그것은 2주 동안에 그런 해프닝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팔아서 2주 뒤에 다시 매입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 해프닝 정도로 2주 정도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악재가 들릴 때마다 뭐 현금 확보를 해라. 그러고 뭐 악재가 끝나면 다시 매수해라. 그러면 매수를 하면 또 다른 악재가 또 그렇게 오픈이 되면서 또 그러면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현금 확보를 할 만한 그런 소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거기에 좀 이제 시장의 규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그런 소스들이, 그런 불확실성들이 어떻게 또 해결이 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90원 하락해서 1.24% 하락했고요. 15,14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반등 없이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가랑비에 이제 옷 젖듯이 야금야금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4일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지치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호가 같은 경우는 시간의 거래는 평소와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되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계속해서 300만 주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들어서부터는 지금 이제 공매도 거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정한 거래원, 그죠? 모간서울이라든지 신한증권, 네, 이런 투자자들 위주로의 매도 물량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요. 특히 공매도 비중이 지금 이 일별 거래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런 하락들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에 따라서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특정한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시기가 올 텐데요. 그게 이제 옵션 만기 기점으로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지만 지금 금요일 MSCI 정기지표 발표 날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와 좀 유사한 흐름을 만들어 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일 이제 반등 없이 좀 진행이 되어서 추가적인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급락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악재에 의한 급락은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힘이 빠지는 상황은 사실 코스피의 전체적인 지표가 좀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것도 있고 지금 거래원의 이 모관서울에 대한 이 이해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눌러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해관계가 이제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공매도 그래프를 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어플이 좀 실행이 되지 않아서 그 공매도 그래프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가 지금 집중이 되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주가를 크게 올리지도 않고 크게 끌어내리지도 않는 선에서 계속 공매도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주체는 모건서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모건서울의 같은 경우는 MSCI 리밸런싱의 그런 정기지표의 이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기지표 변경에 따라서 그런 공매도를 이용한 지분을 늘리고 줄이고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때려서 미리 이제 매도를 쳐놓고 이제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지분을 다시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상환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식으로 공매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블록딜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그 시점에서도 공매도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얻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매도를 쳐서 주요 공매도 세력으로 지금 이제 모건서울이 공매도 이 홈페이지에 대량 보유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없어졌다가 5월 8일자로 다시 늘어난 것을 보았을 때는 다시 한번 모건서울이 최근에 이 공매도의 급격한 많은 물량을 또 이제 모건서울로부터 쏟아내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블록딜 이후부터 지금 모건서울이 계속해서 공매도를 늘리고 줄이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블록딜에 처분된 물량이 2,800만 주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이제 모집 주식이 2,800만 주 수준에서 실제로 이 총 모집 수요가 1억 주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3.5대 1일 만큼 이렇게 많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식을 받겠다라는 증권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2만 50원에 그 물량을 다 받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2만 50원에 그 많은 물량을 받아갔다면 결국에는 2만 50원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득을 보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이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단기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이용한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5월 달부터 정확하게 4월 옵션 만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뒤부터 이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그건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투신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었고요. 정확하게 모건서울이 매도를 집중했던 그 시점은 5월 거래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또 이렇게 5월 달에 공매도를 집중화 시켰다면 또 다음 주부터는 그 공매도 수량이 좀 덜 늘어나고 다시 한번 그런 이 리밸런싱 지분에 의한 매수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표는 그 구글에서 MSCI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정기 지표에 대한 그런 상위 종목들을 다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정기 지표 변경 전에는 0.69%로 비율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이상 이제 비율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패시브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될지 유출이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 특히 이제 모건서울이 저렇게 매도를 집중했을 때 국매도를 이제 통해서 그렇게 매도를 집중을 했는데, 만약에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었다면 그 패시브 유입 자금을 일부분 이 국매도로 또 이제 채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55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8만 7천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또 대부분 모건서울 쪽의 매도 물량이었고요. 금융 투자 9만 1,000주, 보험 투시는 1,300주, 15,000주 매도했지만, 이제는 특별하게 기관 투자자에서 물량을 많이 쏟아내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신과 보험, 연기금 투자자도 최근까지 계속 매도를 이어왔지만 그래도 그 물량이 이제 많이 멈춘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다시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최근에 이제 10만 주 이상씩 계속 매도하던 그 패턴도 좀 어느 정도 멈추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도 지났고, 이제 그런 원전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에 의해서 급락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멈추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모건서울의 저 매도 물량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서 이전 완전히 이 낮은 구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지금 하락을 멈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이 이제 다음 주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인데, 양봉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고를 파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해서 이제 이때까지의 패턴을 좀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수준에서 쌍바닥을 다지고 21선이 내려놓은 과정에서 21선 태우고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음운구름선을 다시 뚫고 나가는 그 과정까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 달 이상은 좀 지켜봐야 이 오른쪽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한 달, 두 달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적어도 이제 몇 년을 보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이고요. 그 기회를 쟁취를 해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 이상까지,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하고 이런 것은 이제 살펴보았고, 국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건서울 쪽발해서 계속 이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늘었습니다. 1,090만 주로 60만 주 가까이 또 국매도 잔고가 증가를 했고요. 전날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빠르게 지금 국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4월 28일 570만 주에서 지금 1,090만 주로 거의 이제 하나, 둘, 셋, 7거래일, 6거래일 정도 만에 이렇게 국매도 잔고가 500만 주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오늘도 53만 주가 1거래량으로 국매도 거래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또 많은 물량이 국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도 그렇고 지금 추가적인 이 잔고 상승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건서울이 최근에 한 60일 동안 600만 주 가까이를 국매도 상환을 시키면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5월 달 들어서는 빠르게 그 물량을 다시 국매도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패턴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는 100%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일정 물량을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테이션 돌리는 물량이 지분의 1% 정도, 한 600만 주 이상 가까이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모건서울 단독이 아니고 신한증권, JP모건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웬만한 물량이 다 나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0일 집계로 본다고 해도 모건서울이 360만 주 아직도 플러스이긴 하지만 신한증권발 이런 매도 물량도 있고, 여기에는 오늘까지의 이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국매도 물량을 통해서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상환, 그 다음에 국매도 치고 국매도 상환하고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로테이션 된 물량으로 본다면 2천만 주 이상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까 이 블록딜 물량이 2,800만 주로 한다면 대부분 이제 그 로테이션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이제 소화시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크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 특히 이번에 그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그런 악재 인식으로 조금 국매도가 좀 활기를 치는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 상황이 좋게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국매도도 상환이 되면서 주가는 금방 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일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차장고는 체결이 23만 주, 상환이 55만 3천 주 되면서 좀 늘었고요. 전날도 이제 60만 주 가까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또 이제 대차장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64만 주 정도로 대차장고도 최근에 한 200만 주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공매도 잔고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우려할 만큼 대차장고는 늘지 않고 있는데요. 공매도 잔고가 유독 좀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특히 1 공매도 거래량도 지금 10% 이상 좀 유지가 되면서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16,000원, 15,000원대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해서 지금 이제 잔고로 따진다면 570만 주에서 지금 1,080만 주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약 500만 주 가까이가 공매도 평균가 이 수준에서 지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가격을 적절하게 지금 형성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일단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종목 상세고요. 네, 외국인 추적 물량 55만 주에서 50만 주 매도로 진행이 되었고, 전날도 그렇고 잠깐 이제 이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11.98%, 뭐 11.8% 수준까지 떨어졌던 그 수준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물량이 이제 다 나왔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다음 주 시장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SCI 얘기도 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MSCI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은 뭐 KT,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편입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편출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변경 시점은 5월 31일이고, 네, 그때까지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이렇게 또 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 종목이 공매도가 활성화된 것이 아닙니다. 네, 일부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이제 그 지표에 포함이 되었을 때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예외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그런 만약에 지분 상승이 있어서 MSCI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저렇게 미리 공매도를 때려 놓았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는 그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조금 반등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주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세에는 큰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소식이죠. 네, 다음 주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15일자로 나온 소식은 1시 30분에 신한울 주기기 제작 착수식 및 원전업계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저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신한울 3, 4호기 수주 이후에 사실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죠, 결국에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매출 인식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
원전 산업 업계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좀 길게 바라본다면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주가가 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주기기가 이제 제작이 착수가 된다. 15일에는 그 이벤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일에는 주기기 착수고요. 신한울, 신한울 주기기 착수. 그 다음에 16일에서 18일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국과 캐나다에 대한 정상회담이 17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둘 간의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떤 소식이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당연히 이제 그런 안보 협력이 먼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 기대로는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SMR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ISMR을 도입한다라고 이 오타와 주였나요? 네, 그렇게 이제 협력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또 이제 그 브룩필드 사무펀드와 그 다음에 캐나다의 그 핵연료 생산 기업 카메코가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죠, 둘 다. 그래서 사실상 경영권은 캐나다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에너지 시장 진출에 있어서 또 이제 협의가 될 수 있을지, 네, 사실 뭐 공식적으로 오픈된 소스가 없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네, 일단은 그런 얘기가 오갈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이창양 장관이었죠. 네, 11차 정기분해 SMR을 포함했고 폴란드와 체코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MR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 정기분이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급속도로 성장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도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는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가 또 우리나라에 건설을 한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부정적인 뉴스와 그런 기사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지금 미국 정부 간의 그런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가도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건설을 하기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굳이 이면을 강조를 시켜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내는 것은 저는 결코 좋은 이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이스팅하우스에 대한 그 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갔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저번 달 4월 중순에 좀 이제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재권에 대한 뭐 상호 존중에 대해서 그런 뭐 멘트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결국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고 한수원에 대한 지재권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자. 그래서 APR 1400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 개발도 인정을 해주고 원천 기술인 AP 1000도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재권에 대한 일부 로열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이제 2천억 정도로 얘기가 되었고 전 영상에서 좀 다루기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발언이 없기 때문에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웨스팅하우스가 막지 않았다. 수출을 막지 않았고 기업 간 그리고 정부 간의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폴란드는 원전 수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체코도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네, 이 표현이 다르죠. 체코는 입찰이고 폴란드는 원전 수출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이제 이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폴란드는 단순히 뭐 구매 의뢰다, 뭐 MOU 체결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 현장 업계의 사람들은 수출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런 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본질적 추가적인 그런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확실한 공식적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저런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뭐.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좀 이제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 두드려 맞았다라고 해서 크게 소식이 뭐 전반적인 이 대세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탈탄소로 진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이제 석유를 사용하던 에너지들이 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석탄도 줄이면서 이전보다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도 좋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고요. 네, 그런 고전압 케이블 깔고 뭐 ESS 같은 그런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를 한 번에 많이 전반적으로 다 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안정성을 더 강조한 SMR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소 에너지도 진행하고 있고, 뭐 풍력 에너지도 진행하고 있고, 가스 터빈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릴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아이템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시에 있는데요. 네,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이제 4대 중점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액화수소 기반 마련해서 수소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략 발표가 있고요.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리뷰를 하고 있지만 수소 종목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많이 급등을 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 수소 관련 종목들은 급등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소 산업이 뜰 수밖에 없고, 그 산업에 있어서 그런 소재 기업이라든지 수소 생산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 기술력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께 계속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사업은 진흥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이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 부지에 도시가스 재질 방식을 거쳐서 하루 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액화 플랜트는 지금 거의 완공이 되었고, 이미 상반기 7월 달에 상업 운전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최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도 SK ENS인가요? 네, 거기랑 그다음에 효송중공업이 각각 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따지면 더 큰 액화 플랜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국내 최초로 구축한 이 수소 액화 플랜트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공을 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사를 하고 끝낸 것이 아니죠. 네, 공동 출자했습니다. 지금 지분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누구 몇 프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 5톤의 액화 플랜트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화 플랜트 수소가 뭐 키로당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얼마에 판매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네, 키로당 9,9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kg가 이제 1톤이기 때문에 하루에 5,000kg를 생산하는 것이고, 9,900원을 곱하게 되면 약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천만 원 수익을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에는 한 200억 가까이의 매출을 얻을 수 있다,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이렇게 에너지 플랜트를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생산 판매를 하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그런 쉬운, 그죠? 빠르게 소재를 생산할 수 있고 빠르게 이제 그런 여러
동일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법을 지금 마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플랜트를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플랜트를 지었을 때 지분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플랜트에서 나오는 그 수익성을 공유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게 이렇게 수소에카 플랜트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우디 쪽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1조를 투자해서 지금 짓고 있는 주단조 소재 공장, 그것도 이 UAE의 사우디의 그런 아람코와 같이 협력해서 만든 그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체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도 된다. 자,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가 이제 재무가 아직까지도 조금 단기 차입금이 있고 뭐 이제 저렇게 새로운 투자 분야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운영 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부적인 지원 자금도 지금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하나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주분들에게 또 한번 무리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두산 밥캣이 주가가 5만 원 가까이에 위치를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5조 가까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PRS 계약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두산 밥캣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정말 이제 돈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저는 두산 밥캣의 지분을 이용한 또 이제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블록딜을 하더라도 두산 밥캣 지분을 블록딜 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한번 PRS 계약을 하더라도 두산 밥캣의 지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 유상증자 진행하기 전에 이미 두산 밥캣의 PRS 계약부터 시작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서 또 한번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늘린다거나 아니 뭐 두산 지주사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뭐 블록딜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30.5%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를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었을 때 그 두산 로보틱스 지분 일부를 또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로 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할 만한 상황을 이때까지 만들어 왔고 그 제공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안타깝긴 합니다. 앞으로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방향을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